72장. 그 뒤 3개월 동안 필립은 날마다 밀드레드를 만나러 갔다. 차를 마시고 나면 밀드레드는 을의 안락 의자에 누워 소설책을 읽고 그는 그 앞에서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했다. 때때로 얼굴을 들어 1분 정도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행복한 미소가 그의 입술을 스쳐갔다. 그녀는 그의 눈길을 따가울 정도로 느꼈다. 바보군요.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고. 시간 낭비 아니에요. 어서 공부나 하세요. 당신은 폭군이로군요. 그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 준비로 하숙집 여주인이 올라오면 그는 읽던 책을 집어치우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가끔 아주머니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었다. 아주머니는 런던 토박이로 키가 작고 말을 몹시 빨리하는 쾌활한 중년 여인이었다. 밀드레드는 어느 틈에 그녀와 친한 사이가 되어 현재 이런 환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사사치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잔뜩 섞어서 말했다. 이 사람 좋은 여주인은 밀드레드의 말에 아주 감동한 나머지 밀드레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어떠한 고된 일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나오게 되었다. 밀드레드에게는 또 유난히 체면을 차리는 면도 있어서 필립에게는 오빠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가 주문한 식사가 변덕스러운 밀드레드의 식성에 맞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는 때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자의 손을 꽉 쥐었다. 식사가 끝나면 여자는 난로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고 그는 마룻바닥 위에서 그녀에게 기대는 듯한 자세로 편히 담배를 피우곤 했다. 두 사람 다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일이 많았다. 때때로 정신을 차려보면 여자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럴 때는 그녀의 단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손끝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멍하니 난로불을 쳐다보며 행복감에 푹 빠져 있었다. 좀 잤어요? 여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 그는 웃으며 물었다. 자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결코 잤다고 하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점액질인 덕택에 임신한 것으로는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했다. 물론 건강에는 무척 신경을 써서 그 방면의 충고는 무엇이든 받아들였다. 매일 아침 날씨가 좋으면 건강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바깥 공기를 쐬었다. 또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을 때에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시간은 온종일 안락의자에 누워서 닥치는 대로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주인과 잡담을 하며 한가롭게 지냈다. 그 여자만큼 남의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주인의 신상 얘기며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심지어 옆집 사람들의 소문까지도 놀랄 만큼 자세하게 알아내서 재미있는 듯 그에게 들려주었다. 때로는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하는 것 같았다. 애를 낳을 때의 고통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기도 하고 죽지는 않을까 겁을 내기도 했다. 그녀는 여주인과 아래층에 새들어 있는 어떤 여자 갈로 속에 사실 밀드레드는 그 여자를 잘 몰랐다. 그녀는 말하길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여자예요.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지 않는다나요?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래층에 새들이 있는 어떤 여자 한테서 들은 분만시의 고통을 세밀하게 더구나 그것을 불안 반 흥미 반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대개는 편안하게 오직 어머니가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지냈다. 내가 여자 가운데서 애를 제일 처음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애를 낳는 건 별거 아니래요. 그러고 보면 역시 내 몸은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산딸이 되면 들어가기로 한 출산원의 여주인 OM 부인이 의사 한 사람을 소개해 주어서 밀드레드는 매주 한 번씩 진단을 받고 있었다. 분만 비용은 15긴이라고 했다. 물론 더 싸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OM 부인이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공연히 아끼려다 더 쓰게 될까봐 그냥 두었어요. 아니, 당신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게는 비용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필립의 성의를 아주 당연한 듯이 태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그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에게 5파운드 지폐를 한 장 한 장 줄 때마다 흐뭇한 행복과 자랑을 맛보았다. 워낙 절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여서 바치는 금액은 꽤 높은 액수에 달했다. 돈이 어디로 다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녀 자신도 말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하여튼 나는 무엇든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그녀는 재봉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옷 같은 것도 자기 손으로 장만하려 들지 않았다.
결국 사는 게 훨씬 싸다고 필립에게 말했다. 그는 최근 유산으로 투자했던 담보 사채의 일부를 팔아다 무엇든지 좀 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 마침 500파운드를 은행에 맡긴 처지라 보기에는 아주 부자 같았다. 두 사람은 곧잘 장래에 대한 구상을 했는데 필립이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자는 데 반해 그녀는 완강히 싫다고 버텼다. 자신이 벌어서 생계를 꾸려야 할 판인데 어린애까지 일일이 돌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녀의 계획이란 먼저 다니던 회사의 어떤 상점에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린애는 어디 시골 같은 데 얌전한 부인한테 맡겨 키우겠다고 했다. 한 주일에 7실링 6펜스만 주면 잘 키워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필립은 어쩐지 몹시 냉정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을 하며 설득하려 들면 여자는 곧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얼굴을 했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들은 돈 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알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사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필립은 그것을 눈치로 알았다. 처음에는 그도 놀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 그 편이 모두를 위해 좋다는 것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입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여자 혼자 제 밥벌이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욱이 애가 생기는 날이면 산통 깨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당신은 의지할 나라도 있잖아요. 필립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야 당신은 언제나 친절한 분이죠. 집어치웁시다. 그런 시시한 얘긴. 하지만 난 당신의 친절을 그냥 받기만 할 생각은 아니에요. 부질없는 소리. 내가 언제 돌려주길 바랐나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건 그냥 당신이 좋아서예요. 은혜로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난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마치 자기의 육체를 타인한테서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아무한테나 내놓을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그는 잠시 의의가 없었다. 하지만 난 해주고 싶어요. 필립, 나에게 너무나도 고맙게 해주니까요. 뭐 좀 기다린다고 안 될 거 있나요? 당신 몸이 제대로 좋아지거든 어디 신혼여행이라도 가기로 하죠. 이제 보니 장난꾸러기로군요. 빙그레 웃으며 여자는 말했다. 밀드레드의 산딸은 사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곧 2주일쯤 해안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필립은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나면 봄 휴가, 그때는 둘이서 파리에도 가보자고 했다. 필립은 여러 가지 계획을 끝없이 이야기했다. 봄의 파리는 정말 즐거운 곳이다. 그가 익히 알고 있는 라틴 구역의 조그만 호텔에 방을 정해놓고 먼저 맛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찾아 차례차례 돌아다닌다. 연극도 봐야지. 뮤직홀에도 데려가야겠다. 그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하자. 틀림없이 재미있을 것이다. 그는 크론쇼의 얘기도 해주었다. 그녀는 어머 만나보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은 로우선. 그는 2달 전부터 다시 파리에 가 있다. 발뷰리에에 가서 춤도 추자. 교회에 피크닉을 가는 것도 좋다. 베르사유와 샤르트르와 퐁텐블루에는 꼭 가보자. 하지만 그러자면 경비가 무척 많이 들 텐데요. 비용 같은 게 뭐죠?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며 바라고 있었는데 내게 이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기대였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는 당신 말고는 여자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요. 그녀는 그의 열정적인 고백을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애정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통 때와는 아주 다르게 그녀는 무척이나 다정했다. 그를 언제나 초조하게 만들던 그들은 빼는 기색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친숙해졌기 때문인지 그녀는 그 앞에서도 애써 거칠게 하려 들지 않았고 전과 같이 힘들어가며 머리 손질을 하지도 않고 그저 간단하게 묶는 정도였으며 여느 때처럼 앞입안에 머리를 내려뜨리지도 않았다. 얼굴이 여유어 눈이 한결 커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볼이 창백하기 때문에 더욱 그 색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무한한 애수를 담고 있다고나 할까? 우수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성모를 떠올리게 하는 데가 있었다. 둘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립은 생각했다. 이러한 행복은 난생 처음 맛보는 것이기도 했다. 내일 저녁 10시에는 돌아오기로 했다. 그녀가 일찍 자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돌아오면 낭비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그 뒤로 2시간은 더 공부했다.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작별의 키스는 이제는 거의 종교의식처럼 되었다. 먼저 여자의 두 손바닥에 키스하고 갈로 속에 그 가는 손, 그리고 언제나 공들여 손톱을 다듬기 때문인지 손톱도 무척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손바닥에 키스하고 다음은 감은 눈, 그것도 먼저 오른쪽, 다음에는 왼쪽 순서였고 맨 마지막이 입술이었다. 그리고 애타는 열정을 가슴 가득 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거의 온몸을 불태워버리고 자기 희생에 대한 염원, 그것이 채워질 기회가 오기를 그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분만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 왔다. 이번 중에는 오후에만 방문할 수 있었다. 밀드레드는 재빨리 신분을 바꾸어 이번엔 군인의 아내로, 남편은 연대에 입대하기 위해 인도에 부임하여 부재 중이며 필립은 그녀의 시동생이라고 병원의 여자 원장에게 소개했다. 조심하셔야 해요. 남편이 인도에서 관리로 지내고 있는 여자가 입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나 같으면 그런 일로 당황하지는 않겠어요. 그 여자의 남편인가 하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과 같은 배로 떠났을 테니까. 어떤 배인데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었다. 바로 그 유령선이지. 밀드레드는 무사히 딸을 낳았다. 면회가 허락되어 필립이 가니까 갓난애는 엄마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몹시 쇠약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끝나 한시름 놓은 듯 했다. 그에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자기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우습게 생겼죠? 도무지 제 아이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갓난 아기는 빨갛고 쪼글쪼글한 것이 기묘하게 이를 데 없었다. 보고 있던 필립은 픽 웃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장이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더욱 거북했다. 그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치로 보아 밀드레드의 말 같은 건 믿지 않고 필립을 아주 이 아이의 아버지로 보는 것 같았다. 이름을 뭐라 지을 거예요? 필립이 물었다. 에들레인으로 할까? 세실리어로 할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원장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필립은 허리를 굽혀 여자의 입술에 키스했다. 잘 됐어요.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서. 그녀는 여인 팔을 그의 목에 감았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당신은 내 것이 됐군.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원장의 발소리가 들렸다. 필립은 재빨리 일어섰다. 원장이 들어왔다. 엷은 미소가 입술에 감돌고 있었다. 73장. 그로부터 3주일 뒤 필립은 브라이턴으로 떠나는 밀드레드와 어린애를 배웅했다. 몸은 빨리 회복되어 전에 없이 건강해 보였다. 전에 밀러와 두어 번 정도 주말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 어떤 하숙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독일로 가버려서 자기 혼자 어린 것을 데리고 내려간다는 편지를 보냈다. 밀드레드는 없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데 취미를 붙인 모양이었고 더욱이 그 세세한 점까지 차례차례 고안해 나가는 수단에는 놀랄만한 재주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브라이턴에서 아이를 맡아볼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토록 빠르게 갓난 아이를 처리해버리는 냉담성에는 필립도 조금 놀랐으나 그녀는 아이가 엄마에게 익숙해지기 전에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이에게도 훨씬 좋다는 상식론으로 맞섰다. 필립은 실제로 어린아이를 낳은 뒤 2, 3주일만 지나면 이럭저럭 모성 본능이 나타날 테니 그때 가서 아이를 여기 두자고 권해볼 참이었으나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어린 것을 쌀쌀맞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해주었다. 때론 귀여워하기까지 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원래가 냉담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이면 틀림없었다. 그 여자는 도저히 아이가 자기 분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자는 벌써부터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날이면 자기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아이가 생긴 것부터가 자기의 크나큰 실수인 것처럼 우라를 터뜨리곤 했다. 내가 그때 지금만큼만 세상을 알았던들. 그녀는 필립이 갓난 아이의 행복만을 걱정한다고 웃었다. 만일 당신이 이 애의 아버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야단을 떨진 않을 거예요. 이 애 때문에 고생해야 할 사람은 바로 밀러 그 사람이에요. 필립의 머릿속은 소문으로 들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부모가 맡기고 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시골 할머니들의 악유 같은 이야기로 가득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양육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매주 정해놓고 지급해 보세요. 그들도 잘 돌봐주는 게 이익 아니겠어요? 필립은 그렇다면 어린애가 없는 사람이나 양자를 더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가지고 구차스럽게 굴어서는 안 돼요. 이 애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든가 매를 맞는다면 차라리 내가 매주 반기니를 더 줄 테니까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필립. 여자는 웃었다. 의지할 데 없는 아이가 몹시 가엾었다. 조그맣고 못생기고 곧잘 우러대는 아이였다. 탄생 그 자체부터 치욕과 고통을 함께 지닌 불행한 아이였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아기.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옷이며 먹을 것이며 잠자리며 이 모두를 전혀 남인 필립에게 의지하고 있는 아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밀드레드에게 키스했다. 어린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었지만 웃을까봐 그만두었다. 가거든 편지 보내요. 당신이 돌아올 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실 그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했다. 그도 시험만은 어떻게든 붙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그의 돈이 마치 거짓말 같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시험에만 붙으면 이 고역과 같은 지긋지긋한 공부도 끝나게 될 테고 다음엔 내과와 상과만 남는데 이런 학문은 지금까지 해오던 해부학이나 생리학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과목이었다. 그래서 필립은 나머지 과정을 오히려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낙제했다는 말은 죽어도 밀드레드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험이 어려워서 대개의 수험생들이 한 번은 낙제하기 마련인데 그렇다 해도 통과하지 못하면 을의 그녀로부터 경매를 받을 것이 뻔했다.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내뱉는 성미의 여자였기 때문이다. 밀드레드로부터 잘 도착했다는 편지가 왔다. 그는 매일 반시간씩이나 걸려 그녀에게 긴 편지를 썼다. 만나면 이상하게 서먹서먹해서 할 수 없는 말도 입으로는 쑥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까지도 펜대를 쥐면 술술 잘 써졌다. 이 뜻밖의 발견에 힘을 얻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심정을 깡그리 털어놓았다. 내 마음속은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당신에 대한 사모의 표시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그런 말을 거침없이 종이 위에 옮겨놓았다. 그것 말고도 장래에 대한 계획, 앞길에 놓인 행복,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빼놓지 않고 써보냈다. 도대체 그 여자의 어떤 점이 이토록 정리를 주는 것일까? 그는 자문해 보았다. 갈로 속에 관로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자문해 보았으나 어떻다고 말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뚜렷한 사실은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무턱대고 행복하고 그 여자가 가버리면 갑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차디찬 회색빛 세계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생각만 해도 마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기분으로 호흡하는 것조차 답답하고 거북했고 흡파를 압박한다고나 할까 심장이 마구 뛰놀았다. 그 여자와 함께 있는 희열, 그것은 고통에 가까웠다. 무릎이 후들거리며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온몸이 벌벌 떨리는 듯한 어떤 기묘한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목이 빠지도록 여자의 답장을 기다렸다. 물론 그렇게 자주 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 여자에게는 편지를 쓴다는 것이 매우 큰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4통을 보낸 데 대해 겨우 1통의 답장을 받았다. 그나마도 어이없도록 간단한 편지였는데 그는 아주 만족해했다. 방을 얻고 있는 하숙 얘기며 날씨 얘기,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쓴 다음 지금 막 하숙집에서 사귄 어떤 여자친구와 해변가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녀가 아이를 무척 귀여워한다는 얘기며 토요일 밤에는 연극을 볼 예정이라는 얘기, 브라이턴에도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 따위가 쓰여 있었다. 너무나 기교가 없는 것이 필립에게는 가련한 인상을 주었다. 서툰 글씨와 판에 박은 듯한 내용으로 편지를 읽는 내내 그는 큰 소리로 웃고 덥석 껴안고 키스라도 퍼붓고 싶은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 있게 시험을 치렀다. 어느 과목이고 어려운 것은 없었고 합격은 분명했다. 시험의 후반은 구술시험이어서 다소 신경질이 났지만 그럭저럭 대답은 할 수 있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그는 곧 밀드레드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다. 방에 들어와 보니 그녀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일주일 더 머물러 있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주일에 7실링으로 애를 맡아 주겠다는 여자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여자의 뒷조사도 해봐야겠고 자기로서도 바다의 공기가 몸에 썩 좋아서 앞으로 4, 5일만 더 있으면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에게 돈을 달라는 말은 죽도록 하기 싫지만 모자를 하나 꼭 사야겠다고도 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새로 사귄 친구가 몇 개나 뿌리는 여자로 같이 거닐자니 번번이 같은 모자만 쓸 수도 없고 해서 미안하게 그지없는 일이나 답장할 때 조금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순간 필립은 크게 실망했다. 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한꺼번에 사라지고 마는 것 같았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4분의 1 정도만이라도 그 여자가 날 사랑한다면 하루라도 쓸데없이 그곳에서 머뭇거리진 않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기심에 불과했다. 뭐니 해도 그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면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일단 브라이턴에 가서 일주일을 그녀와 함께 지낼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의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같은 하숙집에서 방을 빌리겠다 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밀드레드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는 기차 시간표까지 조사했지만 이내 단념하고 말았다. 첫째, 그녀 쪽에서 자기와 만나는 것을 기뻐할지 어떨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그쪽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었으나 그녀는 반대로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 그녀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단 1분이라도 그 여자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괴로웠고 또 그렇게 될 것이 두려웠다. 런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웬만하면 이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보내고 싶다고 쓰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망설였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녀 쪽에서도 알고 있었다. 만일 그가 오기 바랐다면 벌써 그런 수를 했을 게 틀림없었다. 가고 싶다고 했다가 그쪽에서 구실이라도 붙여 거절하는 날이면 그때의 고통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이튿날 답장과 함께 1파운드 지폐 한 장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 만일 이번 주말에 만나주기만 하면 기꺼이 달려가겠으나 그것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편지에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도 좋을 뻔했으나 공교롭게도 토요일 밤에는 뮤지컬에 갈 선약이 있다. 더욱이 당신이 하숙집에 묵게 되면 집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쉬우니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오는 게 어떻겠느냐고 쓰여 있었다. 그날은 메트로폴에서 식사를 하고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는 훌륭한 부인과도 만나자는 것이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였다. 기차가 브라이튼 가까이에 이르면서 햇빛이 차창에 눈부시게 빛났다. 밀드레드는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는 말했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나오리라고는 생각했죠. 하지만 어쨌든 건강해 보여서 무엇보다 반갑군요. 예, 아주 좋았어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하숙집 사람들이 모두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아무튼 요 몇 달 동안 너무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좀 재미나게 놀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땐 정말 심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녀는 새로 산 모자, 싸구려 꽃을 다닥다닥 붙인 커다랗고 검은 밀짚 모자를 쓰고 제법 말쑥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차피 가짜겠지만 목에는 긴 백조털 목도리 같은 것도 두르고 있었다. 아직 바싹 말라 걷는 것도 약간 구부정한 듯 했고 눈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았고 혈색은 아직 돌지 않았지만 전에 보이던 검은 빛은 씻은 듯이 말끔히 가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해안까지 걸어 나갔다. 생각해보면 벌써 몇 달 동안이나 한 번도 같이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필립은 갑자기 자기의 저는 발이 마음에 걸렸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색한 그런거리가 되었다. 어때? 만나서 기뻐요? 미친 듯한 열정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피스가 안부 전해달라더군.
아이 건방지게. 그리피스에 대해서는 전에도 늘 이야기했다. 그는 대단한 발전 모습도 곧잘 화제에 올랐고 그의 대단한 발전 모습도 곧잘 화제에 올랐고 그가 들려준 여자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전해줘서 그녀를 기쁘게도 해주었다. 어떤 때는 조금 싫은 얼굴을 했지만 대개는 흥미있게 열심히 들었다. 그의 생김새며 이상한 매력에 대해서도 필립은 감탄사를 붙여가며 들려주었다. 당신도 틀림없이 나처럼 좋아질 거야. 재미있고 유쾌한 친구지. 그런 친구는 그리 흔하지 않을걸.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던 때 그가 얼마나 알뜰하게 그 자기의 병간호를 해주었던가. 그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런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다. 당신도 만나보면 틀림없이 좋아하지 않고 못 베길 거예요. 하지만 난 얼굴이 예쁜 남자는 싫어요. 자만심이 강한 걸 보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리피스도 당신과 한번 만나고 싶대. 내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밀드레드와의 연애 사건을 그리피스 밖에는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조금씩 말하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생김새, 모습 등 아마 50분은 좋게 했을 것이다. 그는 여자의 외모를 세세한 점까지 연모에 넘치는 심정으로 묘사해 보였다. 따라서 여위고 가는 손이 어떤 모양이며 얼굴은 얼마나 하얀가 하는 것을 그리피스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었다. 더구나 필립이 그 여자의 피 끼었고 얇은 입술의 매력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리피스는 끌끌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만해줘. 다행히도 난 매사를 그런 식으로 부풀려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래서야 인생이 무슨 살맛이 있어? 필립도 가볍게 웃었다. 그리피스라는 사나이는 생명을 건 사랑의 환희.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고기며 술, 호흡하는 공기,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과 같음을 아직 모르는 것이다. 물론 그도 필립이 그녀가 애를 낳을 때 도와준 것이며 또 오늘은 그녀 있는 곳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넨 보답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돈이 꽤 많이 들긴 하지만 자넨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괴롭게는 생각하지 않지. 점심을 먹기에는 시간이 좀 일렀으므로 필립과 밀드레드는 유보장의 오두막에 앉아 햇빛을 쬐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브라이턴의 전문인 듯한 남자들이 삼삼오오 스틱을 흔들면서 지나가는가 하면 역시 전문인 듯한 여인들이 떼지어 깔깔 웃으며 종종 걸음으로 스쳐갔다. 휴가로 런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쉽사리 구별해낼 수가 있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공기가 그들의 피로감에 상쾌한 자극을 주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말쑥한 공단 옷으로 몸을 감고 다이아몬드를 번쩍이는 퉁퉁한 귀부인들, 유난히 몸을 흔드는 조그맣고 뚱뚱한 남자들이 있었다. 어딘가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는 듯한 빈틈없이 차려입은 중년 신사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모두 아침에 과식한 나머지 점심 식사 전에 소화를 시키려는지 몹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는 닥터 브라이턴이며 해변가 런던은 브라이턴의 다른 이름, 데크리가 뉴캄 집안에서 브라이턴을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변가 런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때때로 유명한 배우들도 지나갔다. 그들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채 했다. 어떤 사람은 가죽 구두에 아스트라칸 모피가 달린 외투를 입고 은으로 만든 손잡이 달린 스틱을 들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사냥하고 돌아온 듯 니코보코 바지에 해리스 트위드의 알스트 외투에 같은 트위드 천으로 만든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느릿느릿 걸어가기도 했다. 햇빛이 파란 바다 위에 내리비치고 그 파란 바다는 잠자듯 고요했다. 점심을 마치자 두 사람은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는 여인을 만나러 호브에 갔다. 여인의 집은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으나 아담하고 깨끗했다. 이름은 하딩이라고 했다. 밤백의 머리에 살집이 좋고 얼굴이 붉어스레한 건장한 중년 부인이었다. 태없는 모자는 어딘지 어머니다운 인상을 주었다. 필립은 곧바로 친절한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어린애를 돌보려면 꽤 귀찮으실 텐데요. 필립이 말했다. 여인의 말로는 남편은 목사 보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목사들은 대개 젊은 목사보를 구하므로 좀처럼 영구직을 얻기가 힘들었다. 간혹 휴가를 간다거나 몸져 누웠다든가 하는 사람의 대리직을 겨우 맡아 얼마쯤 보수를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활보호기관에서도 조금 도움을 입지만 액수가 하찮았다.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니 생각 끝에 남의 아이를 맡아길래 일주일에 몇 실링이나마 생활에 보탤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영양만큼은 결코 모자람 없이 잘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주 좋은 사람 같죠? 돌아오는 길에 밀드레드가 말했다. 돌아와선 메트로폴에서 차를 마셨다. 그녀는 많은 사람과 악대를 좋아했다. 필립은 이제 얘기에 지쳐버려 들어오는 여자들의 옷을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보는 밀드레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밀드레드란 여자는 물건값을 알아맞히는데 독특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끔 그의 쪽에 몸을 기울이고서는 낮은 소리로 관찰 결과를 보고했다. 저 백로깃들 봤어요? 아무리 못해도 7실링은 할 거예요. 라든가 저것 보세요. 저 담비 가죽. 하지만 알고 보면 토끼예요. 저건 담비 같지만 담비가 아니에요. 1마일 앞에서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곤 자랑스러운 듯 웃는 것이었다. 빌립은 행복한 듯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그녀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리고 순진한 말투도 무척 재미있었다. 악대가 무언가 감상적인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역까지 걸어갔다. 빌립은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프랑스 여행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런던에는 돌아오지만 여행만은 아무래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빌립은 이미 파리의 호텔을 예약해 놓았고 다만 차표를 살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대답했다. 2등이라도 괜찮겠지? 지나친 사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쪽에 가서 더 즐겁게 노는 게 좋으니까 말이야. 라틴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몇십 번이나 했던가. 그 즐거운 맑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 아름다운 릭상부르 공원에서 한가하게 쉬어보는 거다. 파리에 질리면 날씨 좋은 날을 골라 퐁텐블로에 가도 좋다. 때마침 수목에 새싹이 틀 때다. 그 숲의 실록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는가? 그것은 음악으로 즐거운 사랑의 고통이다. 음악이요 즐거운 사랑의 고통이다. 밀드레드는 그의 말에 지그시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를 극히 들여다보았다. 가보고 싶죠? 그야 물론이죠. 여자는 웃었다. 아, 나는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때까지 날마다 어떻게 지낼지 모를 지경이에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 갈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난 때때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갑자기 그는 말을 끊었다. 여기에 닿은 것이다. 그러나 도중에 너무 천천히 걸어왔으므로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할 틈도 없었다. 재빨리 키스하고는 전 속력으로 개찰구를 향해 뛰어가는 그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다. 74장. 다음 토요일에 밀드레드는 돌아왔다. 그날 밤은 필립과 단둘이 지냈다. 연극 구경을 하고 저녁 식사 때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녀에게는 최근 몇 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만족스러운 듯 했다. 극장에서부터 그가 빌려놓은 이 핌리코의 셋집까지 마차로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그의 옆에 붙어 앉아 있었다. 만나서 기쁘죠? 그는 말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살짝 그의 손을 잡았다. 애정 표현이 무척 드문 여자인 만큼 그는 한없이 기뻤다. 내일 저녁 식사 시간에는 그리피스를 초대했어요. 어머, 그래요? 잘했어요. 그렇잖아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일요일 밤에는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도 구경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단둘이서 온종일 지루하게 지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다행히 그리피스는 쾌활한 남자여서 하룻밤을 흥겹게 지낼 것 같았다. 더구나 필립은 마음에 드는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어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자, 앞으로 6회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밀드레드와 헤어졌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로마노 2층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요리를 퍽 잘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음식값에 비해 비싼 곳인 듯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필립과 밀드레드가 먼저 와서 한참 동안 그리피스를 기다렸다.
정말 시간을 안 지키는 놈이군. 보나마나 또 그 많은 여자 가운데 누구와 시시거리고 있겠지. 필립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 나타났다. 키가 훤칠한 호남이었다. 모양 좋은 상체가 약간 위압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것이 또 아주 매력적이었다. 아름답게 물결치는 머리, 크고 다정한 푸른 눈, 새빨간 입술,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밀드레드가 반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필립은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피스는 가볍게 웃고 인사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밀드레드와 악수하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걸요? 그리고 흉도 보고 말이야. 필립이 말했다. 그렇게 제 흉을 보았습니까? 그리피스는 웃었다. 새하얗고 고른 이 쾌활하게 웃는 얼굴을 밀드레드가 재빨리 눈여겨보는 것을 필립은 눈치챘다. 필립이 말했다. 초면이지만 구민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지. 내가 두 사람을 충분히 소개해 놓았으니까. 그리피스는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침내 최후 시험에도 통과하고 의사 면허도 받게 되어 런던 북쪽의 어느 병원의 외과 의사 자리가 결정된 것이다. 오는 5월에 근무가 시작되므로 그 안에 고향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말하자면 런던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었다. 그는 그 안에 실컷 놀아보자는 심산인 것 같았다. 그는 예의 그 유창한 투로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필립은 늘 그렇듯 자기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말재주에 감탄하며 앉아있었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으나 다만 그 활기찬 말재주가 사람의 마음을 끌었다. 그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끌리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이 그의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체온처럼 직접 감각에 스며오는 힘이 있었다. 밀드레드조차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활기에 넘쳐 있었다. 이 작은 회식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필립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아주 기분이 좋아 점점 큰 소리로 웃었다. 제2의 천성처럼 된 얌전하지 않은 태도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한참 뒤에 그리피스가 말했다. 사실은 댁을 밀러 부인이라고 부르기가 어쩐지 몹시 거북하군요. 필립이 늘 밀드레드 하고 부르는 걸 들어왔어요. 뭐 자네도 그렇게 부르지 그래.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건 아니니까. 필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나도 헬이라고 불러달라고 할까? 그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필립은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생각했다. 그가 너무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피스가 가끔 다정한 목소리로 놀렸다. 필립, 헬리는 당신이 무척 좋은가 봐요? 밀드레드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피스는 필립의 손을 잡고 즐겁게 흔들어 보였다. 그가 필립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하게 했다. 세 사람 다 별로 주량이 세지 않아 술은 곧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피스는 점점 더 떠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재미는 있었으나 나중에는 필립도 좀 조용히 하라고 타일러야 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정사 이야기를 닥치는 대로 짓거려댔는데 원래 말솜씨가 대단한 사람이라 로맨스나 웃음거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 정사에서는 의뢰 그가 2가지 역이나 3가지 역을 한꺼번에 맡아 했다. 밀드레드는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더 이야기해달라고 자꾸 졸라댔다. 그 얘기에는 에피소드가 가득했다. 조명이 꺼지기 시작하고서야 처음으로 그녀는 깜짝 놀라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밤이 짧지? 아직 9시 반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다. 헤어질 때 그녀는 그리피스에게 말했다. 내일 필립의 방에 차를 마시러 갈 생각이에요. 웬만하면 오시지 않겠어요? 네, 가고 말고요. 핌리코로 돌아가는 도중 밀드레드는 내내 그리피스 이야기만 했다. 그의 용모, 모양새 좋은 양복, 목소리와 그리고 그 쾌활함, 그러한 것에 푹 빠진 모양이었다.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군요. 당신 기억하죠? 언젠가 내가 그를 만나리라 하니까 콧방귀 뀌었던 거. 필립이 말했다. 그분 당신을 퍽 좋아하나 봐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친구예요. 키스라도 청하듯 여자는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오늘 밤은 정말 유쾌했어요, 필립. 진정으로 감사해요. 바보 같은 소리. 그는 웃어 넘겼으나 그녀가 그토록 고마워했는가 생각하자 어느덧 눈에 눈물이 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필립을 돌아보고 말했다. 혜리에게 말해주세요. 그가 정말 좋아졌다고요. 알았어.
그럼 잘 자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튿날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으려니까 그리피스가 들어왔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는데 커다란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는 그 동작에는 어딘지 묘하게 관능적인 데가 있었다. 밀드레드와 둘이서만 계속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필립은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껏 즐거웠다. 어느 쪽도 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인 만큼 그들 또한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만일 지금 그리피스가 밀드레드의 관심을 모두 차지해버렸다 해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만 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내를 살필 줄 모르는 남편의 태도, 다시 말해서 아내의 애정을 너무 믿는 나머지 아내가 딴 남자와 희롱하더라도 별다른 해가 없는 한 자기도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점이 필립에게 조금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7시가 되자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밀드레드, 이제 그럭저럭 저녁 먹을 시간 아니에요? 순간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리피스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었고 뜻밖이라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럼 실례. 그렇게 늦은 줄은 몰랐군. 오늘 밤 땀 볼 일이 있으세요? 밀드레드가 물었다. 아니요.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필립은 조금 불안했다. 난 잠깐 목욕하고 오겠어. 그러곤 밀드레드 쪽을 보며 말했다. 당신도 손 좀 씻지 않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오히려 그리피스를 향해 물었다. 그럼 왜 함께 식사하지 않으세요? 그리피스는 필립의 얼굴을 보았다. 묵묵히 그를 보고 있는 필립의 눈과 마주쳤다. 어젯밤에도 함께 있었으니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그는 끌끌 웃었다. 어머,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밀드레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필립, 당신도 좀 권해봐요. 방해는 무슨 방해예요? 그야 뭐 그리피스 자네만 좋다면 함께 가지. 그럼 좋아, 가지. 그리피스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방에 가서 준비하고 올게. 그가 나가자마자 필립은 화가 나서 밀드레드를 나무랐다. 대체 그 사람을 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밤에는 아무 할 일도 없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쳇,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요. 그보다 왜 처음부터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었느냐는 말이에요. 핏기 없는 여자의 입술이 약간 셀쭉해졌다. 저도 가끔은 좀 놀고 싶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둘이만 지내니까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쿵쿵 큰 소리를 내며 그리피스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필립은 기분이 나빠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 그리피스와 비교해 자기의 처지가 무척 불리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불쾌한 기색을 감추었다. 가슴을 핥히는 고통을 없애려 술도 꽤 마셨고 애써 입을 열려고 노력도 했다. 밀드레드도 아까의 폭언을 뉘우친 듯 이번에는 열심히 그의 기분을 맞추었다. 그녀는 간지러울 정도로 상냥하고 친절했다. 그러자 필립은 그토록 질투심에 사로잡히던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 마차를 타고 극장으로 가는 도중 밀드레드는 두 사나이 사이에 끼어 앉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분노는 말끔히 가시고 말았다. 그러나 순간 그는 여자의 다른 한쪽 손이 그리피스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격심한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고통이었다. 그는 기가 막혔다.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즉 두 사람은 이미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의욕, 분노, 당황, 절망들이 안개처럼 눈앞을 가로막아 연극 같은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마음의 흔들림을 애써 감추며 여전히 웃고 떠들며 얘기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떤 자학적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뭘 좀 마시고 오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리피스와 밀드레드는 한 번도 단 둘이 되어본 일이 없다. 이제 그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자 그리피스가 말했다. 나도 나가겠어. 목이 꽤 타는데. 그런 소리 마. 자넨 여기서 밀드레드와 이야기하라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고통을 한층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두 사람을 함께 남겨두었는지도 몰랐다. 술 파는 곳으로는 가지 않고 그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여기에서라면 들키지 않고 두 사람을 살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무대 쪽은 보지도 않은 채 서로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피스는 유창하게 말을 잇고 있었고 밀드레드는 넋을 잃은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필립은 머리가 지끈지끈 쑤셔왔다.
그는 그대로 돌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지금 내려가면 걸림돌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없는 동안을 두 사람은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여기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돼서는 다시 돌아가기도 어쩐지 겹년쩍었다. 두 사람 다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건 분명했다. 그런데도 식사비며 극장값 따위를 모조리 자기가 치른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바보 같은 노릇인가. 부끄러움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없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들을 남겨둔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모자도 없고 외투도 없고 더구나 나중에는 기나긴 변명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를 보기가 무섭게 밀드레드의 눈에 귀찮아하는 빛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그는 맥이 탁 풀렸다.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 웃는 낯으로 그리피스가 말했다. 아는 친구를 잠깐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이쪽은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정말 유쾌해서. 밀드레드 씨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녀도 진심으로 만족한 듯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필립을 오싹하게 하는 지독히 천한 여운이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다. 자, 갑시다. 당신을 우리 두 사람이 마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그것이 어떻게든 필립과 단둘이 되기를 피하려는 밀드레드의 지시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마차 안에서는 그도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여자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그리피스의 손을 잡고 있던 것만은 알고 있었다. 무슨 비열한 짓인가. 그의 머리는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다. 마차에 흔들리면서 그는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자기 몰래 만나기 위해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그렇다면 그들 두 사람만을 남겨둔 것은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었던가? 일부러 신경을 써 공모의 기회를 준 셈이 된 것이었다. 이대로 타고 돌아가지. 난 이제 피곤해서 도저히 못 걷겠으니까. 밀드레드의 집에 닿자 필립이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리피스는 여전히 유쾌한지 필립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필립은 자기의 태도가 변한 것을 언젠가는 눈치채리라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결국 그의 침묵이 벽처럼 완강해지자 그리피스도 갑자기 걱정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필립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위축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결단을 내려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자네 밀드레드와 연애하고 있어? 불쑥 그리피스에게 물었다. 내가? 그리피스는 웃었다. 아하, 그래서 자네가 오늘 밤 그렇게 이상했군 그래? 그럴 리가 있나? 어이없는 소리 말라고. 그리피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필립의 팔에 손을 걸치려 했으나 필립은 재빨리 손을 피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캐물으면 여자의 손을 잡은 기억이 없다고 잡아뗄 것이 틀림없었다. 더구나 그런 얘기는 죽어도 하기 싫었다. 갑자기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해리, 그야 자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자네한테는 얼마든지 여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여자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줘. 응?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어.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떨리는 목소리가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왜 자네를 괴롭히는 짓을 하겠어. 난 자네를 무척 좋아해. 의리상으로도 그런 짓을 하겠냐 말이야. 그냥 장난 좀 쳤을 뿐이야. 자네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걸 그랬군. 정말이야? 그런 여잔 조금도 안 걸려. 맹세도 좋아. 필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차가 하숙집 앞에 닿았다.